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의 이야기들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열심히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일단 시장을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뭐 이더리움이 2,600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슬슬 이제 전화 오시더라고요. 이더리움 어떻게 사도 되냐고. 그래서 저한테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3,000달러 다시 향해서 가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고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103,000 유지해 줬습니다. 물론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일시적으로 좀 하락은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도지코인, 카르다노 에이다, 수이코인과 체인링크 모두 다 전반적으로 좀 올라서는 흐름들 보여주는데 도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물론 지금은 하락을 하는데 그 도지가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 못지않게 40%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이유들을 저랑 같이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기준으로는 좀 올라서는 흐름들 보여줬고 이제 여기서 그 우리가 생각보다 좀 약하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 오피셜 트럼프였는데 이것도 이제 13달러를 회복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크립토 시장이 정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고점 돌파가 조금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볼게요. 시세를. 지금 제가 그때 전고점이 10만 6천 정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는 아직 좀 살짝 못 미치는 느낌이 나와주고 있어서 전고점 돌파 여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요. 오늘도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재미난 뉴스들, 유의미한 뉴스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ETF 이야기인데 ETF 이제 네프로 차트 자체가 최근에는 나쁘지는 않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 14일 디크립토에 따르면은 미국에서 지난해 승인된 ETF 출시가 누적 순유입액이 41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최근 유입량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매일하고 나와 있죠. 밑에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요건 최근 유입량이고 지금 이제 전체 유입량이 411억 달러였고 한화로 따지자면은 요게 58조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점을 찍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금 유출해서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ETF 출시에 관해서는 오히려 ETF를 매수하는 주체의 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블랙록이야 이제 ETF를 운용해야 되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매입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ETF 자체를 JP모건 측에서도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게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전체 순유입 자체는 이제 상장된 이후에 지금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그 iShares IBIT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시장에서의 순유입액 정도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흐름들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ETF에 관한 수요 역시도 가격과의 최근에 이제 연동성이 있고 그 일단은 유통량 자체에 이미 이제 몇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을 해주면서 다음 목표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목표가는 15만 달러다라는 분석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전해드리고 추가적으로 40만 달러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와서 그 이야기도 같이 전해드릴게요. 웃으시네요. 네. 일단은 15만 달러 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100만 달러는 없습니까? 100만 달러? 100만 달러 있어요. 사실은 있기는 한데 그건 약간 좀 장기적으로 있고 이제 당장에 40만 달러 설이 나와서 이제 그것도 같이 전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제가 15만 달러 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15만에서 16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애널리스트는 제임스 책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였어요. 책이 이제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됐지만 최근에는 이제 사운드 머니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장 질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일단
은을 넘어서서 5대 자산군으로 자리를 잡았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어제도 그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그 랭킹 순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과거에는 10만 달러가 목표였지만 이제는 바닥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주장을 했고, 이 MBRB 지표에도 좀 주목을 하면서 MBRB가 이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수준에 도달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 상승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MBRB가 향하는 통계적인 한계치 자체가 16만 6천 달러 선이에요. MBRB 차트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고평가와 저평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제 온체인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그 고평가 구간이 지금 현재 상으로는 16만 달러다라는 그런 해석인 거죠. 그래서 요 사이클 자체가 15에서 16까지 보고 있고, 오히려 10만 달러 선이 바닥 구간이 될 것이다. 그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임스 책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가 제시했었던 내용이었고, 추가적으로 플랜 B 내용은 제가 이제 따로 나중에 준비를 뒤에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이따가 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인베이스 쪽에서 비트코인 10억 달러 하루 만에 유출된 거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기관 사실 코인베이스라는 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이긴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래소죠.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비트코인 쪽에 가는 매수세가 이제 굉장히 강해지면서 코인베이스에서 하루 만에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유출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좀 전했고요. 코인베이스에서 9,739 비트코인 약 10억 달러가 유출이 됐고 올해 최고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출량을 보면은 어쨌든 당장의 매도 의사가 없다라는 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관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유출이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제 의견은 이게 사실은 기관 투자자 자체가 이제 원래 단기 투자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에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기관 투자자가 얼마나 있을까? 사실 이건 이제 참여자들도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제 수치로 보여졌던 거지 않을까? 그런 좀 이렇게 약간의 보수적인 그런 해석들도 같이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헤드라인 자체는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유출됐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당연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살펴보시고, 이 비트와이즈 유럽 리서치 책임자 안드레 드라고시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 들어서 기업들이 미국 비트코인 ETF보다 4배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 비트코인 공급 쇼크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 13F 보고서가 나왔나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이제 기업들이 비트코인 매집량을 더 많이 늘렸고, 뭐 대표적으로 뭐 다들 아시는 이제 스트래티지 있을 수 있겠고, 메타플래닛도 어제 많이 이제 물량을 늘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외의 기관들도 그렇고 물량량도 많이 이제 늘려갔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ETF 쪽에 가는 기관 채택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어떤 통계 집계를 보니까 그 전체 유통량의 9% 정도를 이미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강력한 지지선으로서의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은 확보가 되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뉴스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솔라나 ETF, 라이트코인 ETF, 이제 비트코인 상품도 결정 연기가 됐습니다. SEC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제안한 솔라나 스팟 ETF에 대해서 결정을 좀 연기를 했고, 근데 요거는 그 일전에 XRP 연기가 됐었을 때 솔도 곧 연기가 될 거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제 그대로 나왔죠, 기사가. 그래서 SEC는 암호화폐 기반의 ETF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 검토를 조금 연장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반려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연장에 대한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라이트코인 스팟 ETF와 아이슈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실물 자산을 통한 생성과 상환에 대한 규정 변경 제안도 냈었는데 이것도 좀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적인 고려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법적인 뭔가 그런 규제가 좀 가이드가 명확해지지 않고, 폴 애킨스가 지금 그 의장직에 앉은 지가 오래 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폴 애킨스 전에는 마크 오에다 의원이 이제 임시의장을 맡았었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폴 애킨스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좀 가이드를 정한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승인을 하는 게 이제 추후에 어떤 번복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점들에 관해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요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요 부분을 또 악재로 해석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SEC 기조 자체가 너무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들은 확실하고 일단은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이런 법적인 규제안에 관해서 가이드가 나온 다음에 좀 승인을 하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거는 이제 악재일 수는 있지만 시장의 반영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도지코인인데 요거는 이제 도지코인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로도 꼽히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21shares가 도지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이제 그전에 뭐 XRP, 솔라나 요런 것들은 이제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아들이고 지금 심사에 관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21shares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요거 ETF 상품을 이제 내놓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신청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승인됐다는 소식은 아니고 혹시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SEC가 21shares가 제출한 도지코인 현물 ETF 신청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이로 인해서 도지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됐고요. 사실 이제 도지코인 ETF는 이제 이 SEC의 승인 일정에 본격적으로 포함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고 또 밈코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밈코인으로서 ETF가 첫 출시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은 됐고 아마 이제 240일 정도 그 승인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좀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긴 관점에서 시장의 상황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잘 아시죠?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비트코인 비축 자산에 포함시키자라는 이제 법을 발의를 하고 그게 이제 언론의 매스컴에 많이 이제 났던 의원인데 이 의원이 그 가상자산 세금만도 이제 미국 내에서 좀 손을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가상자산 세법을 좀 공부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공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그 단일 세금이에요. 무조건 22% 세금을 매기고 이제 물론 이제 2년 연기되긴 했습니다. 근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적용했더라고요. 단기 투자자들은 세율이 30% 가량 되고요.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세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은 1년 이상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예 비과세예요. 그래서 요것도 그 학계에서는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 가상자산 세금에 관해서 분명히 이제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요 세금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관한 세금이에요. 법인세에 관한 거고 이게 왜 그랬냐면은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직접 서한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세법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기업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보자면 그 새로운 회계 기준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불공정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들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를 좀 저해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문제 삼은 조항이 어떤 조항이냐면 이게 사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결정이 됐던 조항입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달에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통과됐던 인플레 감축법에 이게 포함이 됐던 기업 대체 최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업 대체 최소세는 최초의 과세 연도 이전에 3년 연속 재무제표상의 연평균 소득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조항이에요. 근데 이게 디지털 자산에는 포함되지 않을 거다라고 봤는데 이제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 이후에 미국의 회계표준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가평가 방식의 자산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미실현 손익이 나는 거죠. 차익이 이제 있어서 손해가 아니라 그 이익을 보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15%가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요렇게 이제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요게 굉장히 이제 부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바꾸는 폐지하는 고러한 법안을 스콧 베센트한테 직접 보냈고 제 생각에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였다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고 스콧 베센트도 이제 트럼프의 라인이기도 하고 또 이런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법인 투자들의 가상자산 투자에 관한 환경을 좀 저해시키는 요인이라면 트럼프라면 그거를 충분히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바이든 행정부의 흔적 지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시장에 막 엄청난 이렇게 호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게 이제 세법상의 어떤 바이든의 어떤 흔적들을 충분히 지울 가능성은 있다.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다양한 내용들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일단은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분위기 좀 계속 유지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서 또 분주하게 또 소식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본부장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짜 바쁘시네요. 실시간 속보 전하시느라고. 네, 한번 풀어주시죠. 네, 트럼프가 또 사건을 아, 방금입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중국 자본에서 이제 얽힌 3억 무려 이게 사실 나스닥 기반의 그 트럼프 코인을 3억 달러를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민코인을 3억 달러 가까이를 누가 받았나 봅니다. 이제 문제의 발단이 이게 뉴욕 타임즈에 나왔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으로부터 이제 3억 달러를 받았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GD 컬처 그룹이 이제 직원 수 8명이 지난 매출 제로라는 초미니 기업인데 틱톡 기반의 정자 상거래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실적은 전무하고 최근에 나스닥 상장 유지조차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 회사가 이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속으로 투자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이제 비트코인과 함께 무려 3억 달러 상당의 이거를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이게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이제 취임 직전에 발행을 시작했고 상위 220명에서 이제 그래서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구조인데 어쨌든 투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 윤리 전문가가 이 코인이 사실상 정치 후원과 유사한 기능이라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논란이네요, 그죠? 네. 계속 논란이네요. 이 3억 달러를 이렇게 사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억 달러면 자, 진짜 큰 돈이다, 그죠? 이 연방법은 외국인을 대선 캠페인에 작은 기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코인은 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기부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어쨌든, 세상이네요, 내 세상. 네, 그죠? 해외 자금이 미국 정치권에 유입되는 통로로 이제 이게 민코인이 이용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GD 컬처 그룹이라는 것은 이번에 중국 연계 최초의 이제 민코인 코인 대량 매입 시도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더 큰 논란을 번진 것은 트럼프 가족의 수익 구조가 공개되면서부터인데요. 사실은 트럼프 측은 이제 어쨌든 민코인을 통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코인 매입의 대금 일부가 트럼프 일가에 흘러가는 구조라는 게 이제 SEC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토퍼 머피 상원 의원은 소도시의 시장이 시청 미팅을 1,000달러에 팔았다면 이제 이게 만약에 이게 뭐 시장이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났을 건데 대통령이 너무 크게 하니까 사실 이게 걸리지 않는 큰 도둑이 걸리지 않는 구조가 아니냐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암호화폐를 둘러싼 윤리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연계 기업이 미국의 대선 후보에게 직접 이익을 연결하는 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미중의 어쨌든 외교 문제라든가 선거 개입이라든가 대중 여론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봐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닙니까? 아니, 너무 문제죠. 네. 그러니까 부럽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제 이게 음. 기부를 하는 거. 사실 이게 이제 암호화폐는 이게 법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정말 비행기를 받지 않나 이게 암호화폐 이렇게 받지 않나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와 암호화폐가 이제 뒤섞인 이번 사건은 이 투자 발표를 넘어서 사실 이제 이 정치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어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조금 약간 좀 씁쓸하네요. 예. 정말 이게 사소한 것들은 걸리는데 정말 크게 하면 안 걸린다는 약간 옛말이 좀 있듯이 그렇네요.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네. 그런 상황이죠.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뉴욕 타임즈에 최근에 났던 소식입니다. 좀 전에 났던 소식인데 제가 그래서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단독으로 났던 기사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바이든이 정말 약간 이게 그 치매가 좀 있다고 한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기사가 잠깐 났어요. 건강검진 때문에 잠깐 치매가 아니라는 기사 어제 좀 잠깐 났는데 제가 이제 그건 안 가지고 왔었는데 전립선 염증 때문에 났다는 기사가 잠깐 났는데
이게 오리지널 신이라고 원제라는 책이 잠깐 나왔습니다. 거기에 내부자 폭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로 약간 침해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나온 책이 이제 팔리고 있는데 베스트셀러가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실 분들은 지금 아마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면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바이든 측근들이 이름을 반복적으로 잊어먹었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바이든 재선을 도전하게 된 그러니까 이 책 저자는 제이크 템퍼라고 CNN 기자고 이제 어쨌든 엑소스 이제 알렉스 톰슨이 공동 집필한 거고요. 원제라고 이제 있습니다. 이게 왜 원제라고 하면 바이든이 재선을 도전하게 된 과정에서 비판적이면서 디테일하게 복원을 했고요. 사실은 이게 참모들이 민주당 지도부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동시에 소극적으로 이제 그의 한계를 묵인했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선거의 재선 과정에서 이제 그 대선에 사실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이제 그 대선을 어쨌든 이 토크를 이제 서로 이제 선거 이렇게 대선의 토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시 상당히 침묵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알아요. 예. 그때 이게 사실은 서로가 이게 약간 치매가 아닌가, 저기 뭐 하는 과정이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정말 이게 기억을 못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임기 중에 기억을 못 하고 친분 있는 인물조차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던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책의 핵심은 그의 노쇠함 자체보다는 그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이게 문제였고요. 사실 대선에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질의 부인인 질 바이든을 말하면서 그녀는 남편을 둘러싼 의사결정에서 점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유력 인사들조차 비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익명 뒤에서 숨은 채 비난의 화살을 오히려 바이든에게 돌리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좀 친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름을 다 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제이크 설리번이라든가 정리당 중에 주변에 되게 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많이 이름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분이 있는 인물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고요. 이 책에서 뭐 조지 클루니가 되게 친했는데 조지 클루니 이름을 몰라가지고 되게 조지 클루니가 당황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게 반복돼서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저자들은 이들의 소련 시절의 권력 집단을 빗대서 폴리뷰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거품 속에 가둔 채 그들의 폐쇄성을 강조했다고 얘기하면서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고 직접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우 이제 이렇게 에이전트 아리 이메뉴얼이나 배우 클루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고 또 조지 클루니는 이후 뉴욕타임즈 기고문을 통해서 바이든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선거 당시에 그에 대한 비판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책에 따르면 단 한 명 전 오바마 비서실장이 빌 데일리만 민주당 주지사를 설득해 바이든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시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두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 들어서도 바이든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대선에 나갔으면 이겼을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심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오바마 캠프에 이제 데이비드 플러조차도 우리는 바이든에게 완전히 당했다는 말로 허튼 말을 표현하지만 정작 그들 누구도 선거 전에는 이런 말을 꺼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게 아닌가. 그렇네요. 최근에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BBC와 언제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아시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뭐 나갔으면 이겼을 거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참.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라면 정말 심각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머스크가 지금 122억 도지 실적이 들통났다라고 얘기하네요. 절간평 1,700억 중에 120억이 삭제됐다라고 터졌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이번 보도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했던 미국 정부 효율부의 어쨌든 이 주장인 예산 절감 실쟁보다 과감됐다라는 사례라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가 또 이제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가 추적한 결과 도지가 종료됐다는 주장 중 40사건 중 44건 중에 44건 한 건 빼고 모두가 이미 수주 전에 연방 부처에서 이미 다시 살아난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는 이미 몇 달간 홈페이지에 절감 성과라고 게시하고 있는 걸 밝혀져서 이게 약간 사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단 한 건만 이제 실제로 이뤄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후 2달간 여전히 종료된 계약을 간주해서 발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에 따라서 도지는 지난 일요일에 문제가 된 계약 31건을 웹사이트에서 조용히 삭제했다고 합니다. 좀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예산 절감의 총액은 1억 이래서 원래 이제 줄인 거 중에 여기 중에 1억 2,200만
건이 달러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고요. 과거에도 도지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종료된 계약들을 새로 종료시킨 것처럼 발표하거나 동일 계약을 중복 계산하는 방식으로 절감효과를 부풀린 전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 관련 항목을 슬그머니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들은 대응해 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언론의 비판이 흐리면서 성과 발표를 속도감을 유지하는데 계산된 걸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네. 도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머스크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 뭐 요즘에 뭐 일론 머스크하고 이 뭐죠? 트럼프의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서로가 트럼프가 머스크의 뒤통수를 한 방 친 사건입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긴 한가 봅니다. AI 기업들 저작권 침해에 관련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저작권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고수하면 안 되고 이걸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트럼프는 저작권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저작권을 고수하는 인사를 이번에 해가지고 약간 서로가 다시 서로 반대편에 선 입장인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쨌든 서로가 이제 반대편에 섰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업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다시 한번 정치의 중심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작권 수장을 전격 해임하면서 이제 벌인 권력 개입 시도가 이제 오히려 보수 진영 내에 강력한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일론 머스크의 그의 기술 네트워크와 반테크 포퓰리즘의 충돌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건은 이제 지난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미국 저작권청의 어쨌든 AI 학습에 대한 공정 이용을 해석을 좁히는 과정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제 AI 기업들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무장으로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 이론을 이제 벗어났다라고 입장을 내놓았고 이는 다 이제 AI 생태계 전체의 법적 도덕적 제동을 신호탄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도널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 저작권을 총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칼라 헤이든 도서관장을 해임을 했고 저작권 등록하는 사라 펄머트를 불시에 해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 조치는 어쨌든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데이비드 삭슨이 이끄는 요 진영이 어쨌든 이겼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새로 임명된 인사가 머스크와 전혀 다른 임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인사가 아니라 원래는 이제 3명 입장이 됐어요. 이제 임시 수장이 될 사람이 폴 퍼킨스와 이제 브라이언 니브스와 이제 상위 감독자인 토트 블렌치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저작권을 많이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원래 혹 때려왔다가 혹 붙인 격이 돼. 이런 데서 이제 이건 보수 지정 내 포퓰리즘 콘텐츠 산업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작권 보호에 민감한 보수 콘텐츠 업자들과 반테크 법조인들로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원래 이제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이분들이 더 강한 인사가 돼서 오히려 이게 오히려 혹 때려왔다 혹 붙인 꼴이 됐다라고 했어.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이제 한 당 먹지 않았나.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해임 조치가 이제 단순한 인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행정부 권력 내에서 이제 불법 개입을 하려다가 오히려 된통 당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검색은 끝났고 구글 저 이거 봤어요. 봤어요? 네. 어때요? 써보니까? 아니, 제가 들어가서 검색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돼 있죠. 예. 네. 이거 이제 바뀌어서 실험 모드. 아직은 실감이 실감이 안 안 되죠. 나요. 이게 지금 보니까 매출이랑 직결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AI 쪽으로 전반적으로 다 매출이 되다 보니까 아이 빌링 럭키가 이제 퇴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빌링 럭키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럭키? 이거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있거든요. 필링 럭키. 잘 네? 모르시. 네, 밑에 보시면 아이 필링 럭키가 원래 있었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이게 구글 창 밑에 보시면 지금 있다. 예, 네, 이게, 원래 없었어요. 이게 원래 있었어요. 이게 퇴장될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제 이 아이 필링 럭키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AI가 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단순한 검색창이 되면 요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단순한 검색창에 단답형 검색창에 요게 이제 생기는데 AI 검색창이 되면 요게 없어지지 않을까. 나 이거 처음 보네. 유심히 안 보셨구나. 예, 이게 단순한 검색어 창에는 이제 요게 생기거든요. 이게 열심히 보시면 이게 없어요. 그렇군요.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예, 검색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 많이 안 보셔서 그런데 어쨌든 구글이 자사 검색창에 AI 모드 버튼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제 거의 받기 전에 메인 창에 이제 이례적인 것에 바뀌는 겁니다. 25년 동안 이런 창이었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포인트를 많이 안 썼는데 포인트를 오늘 쓰겠습니다. 형광펜.
요런 창이었습니다 거의. 그러면서 요 밑에 이제 I feeling lucky 요런 느낌의 창이 여기 밑에 있거든요. 이제 요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요렇게 이제 AI 모드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에 대한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 가장 큰 건 최근에 이제 그 애플의 전략이 바뀌면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모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 애플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애플에서 얘네들 어쨌든 퇴출을 좀 시키게 되거나 AI 모드가 없어지게 되면 1년에 거의 200억 달러가 날아가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되고 운 좋은 기존의 운 좋은 예감 버튼을 대체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운 좋은 예감 버튼이거든요. 이게 예, 운 좋은 예감 버튼을 대체한 형태로 일부 사용자들 대상으로 구글 랩스를 통해 이제 실험 중입니다. 운 좋은 예감 버튼을 모르셨군요. 네, 모르실 수도 있죠. 뭐 유심히 안 보시면 모릅니다. 운 좋은 예감 버튼 앞으로 좀 유심히 봐주십시오. 예, 운 좋은 예감 버튼 좀 보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네, 이제 아시면 되죠. 네, 우리 운 좋은 예감 좀 이뻐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기존의 키워드 중심의 검색창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사용자는 음성이라든가 이미지라는 텍스트를 조합하다 보니까 직관적인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구글의 메인 페이지나 이번 변화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생성형 AI 특히 챗GPT가 이끄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이거 정말 정말 이 제가 개발자는 아니지만 이 밀려 들어오는 변화를 느끼는 이런 힘겨움은 정말 개발자나 이런 어떤 IT 업계 종사자들은 정말 힘겨울 것 같아요. 이 변화의 어떤 이 흐름은 정말 몸으로 느끼는 분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정말 이걸 어떻게 사용자들이 이 변화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최근 법정 문건에 따르면 구글의 챗 제미니의 1일 활성자 수는 3,500만 명이고요. 오픈 AI 챗 GPT가 기록한 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1억 6천만 명입니다. 거의 5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보통 뭐라고 그러시냐면 잽이 안 됩니다. 그런 네. 방송용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엄청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비교가 안 되네요. 네. 아나운서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네. 이에 구글은 지난해부터 이제 검색 결과에 따라서 이제 비롯해서 메인 화면까지 포함해서 전체 UI 재설계에 돌입한 상태고요. AI 기반의 검색에 이제 사용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AI 퓨처 펀드라는 새로운 스타트업 투자 펀드 출범해서 AI 생태계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이번 시도가 검색 시장에서 이제 AI 기반의 본격적으로 주류가 떠오르고 있음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빠르긴 하지만 정말 늦었습니다. 진작 했어야죠. 네. 3,500만 5배면 정말 늦은 겁니다. 많이 늦었네요. 예. 점유율이 이미. 이 재미나이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재미나이가 뭐 재미나이 재미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두가 아폴로 고라고 이제 유럽 택시 첫 로봇 택시에 진출했고요. 이거 잠깐 앞서서 이제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다음 달에 그 테슬라도 로봇택시가 출범합니다. 아직 근데 상용화되기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두가 유럽의 로봇택시 아폴로 고를 이제 첫 진출을 임박합니다. 유럽의 IT 공룡 바이두가 유럽에서 로봇택시 실험을 시작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진 자율 로봇택시에서 미중의 기술 전쟁이 중동과 유럽에 확산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최대 인터넷 기업이죠. 바이두가 이제 자율택시를 이제 유럽에 처음 선보입니다. 바이두는 스위스 공용 버스 운영사인 포스트 오토와 협력해서 올해 말부터 이제 스위스에서 자율 로봇택시를 시험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현지 법인도 설립 중이라고 하고 튀르키예 어딘지 아시죠? 과거에 예,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진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진출은 중국에서 이제 치열해진 자율 업계를 돌파구의 전략으로 읽혀집니다. 자, 바이두 외에도 웨이라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니 등이 이제 중동,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등지에서 발빠르게 테스트 돌입했고요. 자, 미국도 나서게 됩니다. 미국의 우버도 내년에 유럽 로봇택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웨이모와도 협력해서 이제 미국 내에도 이제 무인 택시를 상용화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말씀드렸죠. 상용화를 할 계획인데 바이두는 이에 맞서서 두바이 중심가에도 올해 100대 완전 자율주행을 배치하고요. 2028년까지는 1000대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자, 유럽 시장이 만만치 않은 규제를 안고 있는데 모닝스타의 카이왕 애널리스트는 규제에 대한 안전을 통과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라의 조엘링이라는 애널리스트는 유럽의 택시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제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유럽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비싸요. 그래서 보통 유럽 가시면 전부 다 이제 운전을 하십니다. 운전을 하는데 택시가 비싸서 너무 비싸요. 운전하면 쌉니다.
근데 유럽은 운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빨라요. 위험해 죽겠어요. 그 사람들은 산길을 그렇게 빨리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목숨을 내놓고 합니다. 저도 운전을 좀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저는 차가 왜 이렇게 크고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한국 차 너무 좋아요. 한국 차가 좋아요. 네, 저는 그래서 많이 팔리잖아요. 일본 차랑 한국 차가 좋아요. 일본 차가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의 경쟁에서 이제는 스위스 골목길과 두바이 도심을 이제 본격화될 것 같고요. 중국의 바이두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 우버 과연 누가 먼저 유럽과 이제 중동 시장에 장착할지 이제 전 세계에 시선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우리 현기차도 빨리 나가서 국위 선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또 내일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까지 해주시네요. 네. 많이 이제 성장하셨습니다. 네, 저와 함께. 네, 좋습니다. 랩소디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업인 독일 플렉트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이번 인수는 8년 만에 이뤄진 조단위 M&A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공조시장 공략에 본격 나섭니다. 삼성전자가 14일 독일의 글로벌 공조기기 전문업체 플렉트 그룹을 15억 유로, 우리 돈 약 2조 4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는 지난 2017년 전장 오디오 전문 업체 하만 인수 이후 8년 만에 성사된 조단위 인수합병으로 삼성은 연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플렉트는 1918년 설립된 100년 전통의 유럽 최대 공조기업으로 데이터 센터, 병원, 공항, 박물관 등 고효율 냉방이 필요한 대형 시설에 맞춤형 공조 설비를 공급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공조 시장에서 냉각액 순환 방식인 CDU 제품군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냉각 성능과 효율을 인정받고 있으며 작년에는 업계 권위상인 DCS 어워즈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AI, 자율주행, 로봇 XR 등 데이터 기반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고 공조시장 진입을 미래 성장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DX 부문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커지는 만큼 플렉트 인수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종합 공조업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렉트는 현재 전 세계 60여 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삼성은 이번 인수를 통해 자체 빌딩 통합 제어 기술과 플렉트의 공조 솔루션을 결합해 수익성 높은 서비스 및 유지보수 사업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미국 공조업체 레녹스와 합작 법인을 설립했고 북미 공조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로봇, AI, 메드텍, 전장 분야 기업들을 연이어 인수하며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은 급성장 중인 공조시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잡고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전기차 산업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부터 이 기술이 대형 전기 SUV와 픽업 트럭에 본격 적용되며 고성능 저비용 배터리 경쟁에 불을 붙일 전망입니다. GM은 13일 LG 에너지 솔루션과 공동 개발한 리튬 망간 리치 각형 배터리셀을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법인 얼티엄 셀즈는 오는 2028년까지 미국 내 생산 시설에서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며 시범 생산은 2027년 말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설에서 먼저 진행됩니다. LMR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 기술의 단점을 개선한 차세대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코발트와 니켈을 대체해 저렴한 망간의 비중을 높인 양극재를 사용함으로써 원가 절감과 함께 고용량 고에너지 밀도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사실 LMR 기술은 오래전부터 연구는 이뤄졌지만 수명 문제로 상용화에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협업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GM은 LMR 셀은 리튬 인산철 기반 배터리와 동일한 비용으로 33%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할 수 있다며 기술적 진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신기술은 GM의 대표 전기 픽업 트럭인 쉐보레 실버라도 EV와 초대형 전기 SUV 에스컬레이드 IQ에 처음 적용될 예정입니다. GM은 이 모델들이 1회 충전으로 644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트 켈티 GM 부사장은 우리는 LMR 기술을 통해 특히 전기 트럭 부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급 주행거리와 성능을 실현할 것이라며 기술 상용화에 대한 확신을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서원준 자동차 전지사업부장 부사장 역시 이번 기술은 수십 년간의 연구와 투자로 탄생한 성과라며 이 셀로 구동되는 GM의 미래 전기 트럭은 고객에게 폭넓은 EV 선택지를 제공하는 강력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M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2010년부터 LMR 배터리 관련 2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력과 독점적 경쟁력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GM LG에너지솔루션의 협업은 전기차 패권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급증으로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가 국내 500대 기업 경영평가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치고 올해의 최고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발표한 2024년 대한민국 500대 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종합점수 800점 만점에 622.9점을 기록하며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가 해당 평가에서 2019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 평가는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비금융 기업 268개사를 대상으로 고속 성장, 투자, 글로벌 경쟁력, 건실 경영 등 8개 부문에서 종합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산업 확대와 함께 HBM 수요가 급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이로 인해 고속 성장성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3년 한 해 동안 21조 6,170억 원을 투자하며 전체 기업 중 두 번째로 많은 투자액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596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2위에 머물렀습니다. 비록 설비 투자와 R&D 투자를 합친 총 88.7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업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90점을 맞으며 지난해 5위에서 2계단 상승해 3위에 올랐고 기아는 572.7점으로 2년 연속 4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1위였던 현대차는 올해 559.5점으로 5위에 그치며 4계단 하락했습니다. 현대차는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에서는 우수했지만 실적 증가율 둔화로 인해 순위가 밀렸습니다. 고속성장 부문에서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 HMM, 하나오션, 고려아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0조 원 미만 기업 중에서는 하나에너지, 삼양식품, CS윈드, 크래프톤, 셀트리온 등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투자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현대차, SK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국내 산업을 다시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AI 데이터 산업과 함께 반도체 중심의 경제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5월 정기 리뷰를 통해 한국지수 구성 종목을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하나시스템과 삼양식품이 새롭게 편입된 반면 에코프로머티와 NC소프트는 지수에서 제외됐습니다. MSCI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며 이번 지수 조정은 오는 30일 장 마감 후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입 편출 이후에도 MSCI 한국 지수의 총 구성 종목 수는 기존과 동일한 81개를 유지합니다. MSCI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주가 지수 중 하나로 이를 벤치마크로 삼는 패시브 자금이 많아서 지수 변경 시 수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지수에 편입되면 자금 유입 효과가, 편출되면 유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 편입 종목인 하나시스템은 방산 및 우주항공, ICT 등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삼양식품은 라면 수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편출된 에코프로머티는 최근 주가 부진과 유동 시가총액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되며 NC소프트는 실적 둔화와 성장성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동영 삼성증권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의 안정과 코스피 지수 반등에 따라 2월처럼 대량 편출 사태가 재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3월 말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며 MSCI 지수 편출 종목에 대한 수급 충격이 과거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배철교 NH투자증권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로 롱숏 포지션 운용이 가능해지며 편출 종목의 주가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SCI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4차례 정기 리뷰를 통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지수를 조정합니다. 특히 지난 2월 리뷰에서는 한국 증시 부진 여파로 무려 11개 종목이 대거 편출되는 등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근본 5월 리뷰 결과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MSCI 지수가 지닌 영향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해당 종목들의 향후 주가 흐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RA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겠다는 법안 초안을 내놓으며 이에 따른 파장이 전 세계 배터리 산업에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산업의 성장에 불을 지핀 인플레이션 감축법 RAA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해 소비자 수요를 끌어올렸고 배터리 기업들에겐 생산 세액공제라는 보너스도 안겼습니다. 이 법안을 발판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 전역에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고 수천 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현지화 전략을 가속화했습니다. 하지만 12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며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기존 2032년에서 2026년 말로 6년 앞당기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 업체가 이미 2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한 경우 해당 브랜드 차량은 2026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전기차 세액공제가 조기 종료 수순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되면 전기차 시장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배터리 수요 역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보급의 핵심 구간인 캐즘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내 기업들이 직접 수혜를 받아온 AEMPC 역시 폐지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기존 2033년부터 점진적 축소에 들어갈 예정이던 혜택은 2031년 말까지만 유지하는 것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올해 1분기 LG에너지솔루션은 AMPC로 약 4,577억 원을 수령했고 삼성 SDI와 SK온 역시 각각 1,094억 원, 1,708억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 상태입니다. 업황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같은 혜택까지 사라진다면 수익성 방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는 한 가지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을 금지된 외국 단체의 지원 제품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명시해 한국 기업에 상대적 우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항은 아직 초안일 뿐 실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RA를 전면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전면 폐지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해당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